기회는 끝났죠. 근데 지금도 비트코인 외면하면 인생에서 계속 쓴물을 보는 거죠. 비트코인 반감돼서 비트코인 이제 망했다 얘기를 막 하는데 안 망하거든요. 안 망하니까 폭등해버려요. 매번 반복했습니다. 예외 없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안에 2배, 3배 오르는 게 아니라 몇십 배씩 올랐죠. 제가 50만 원 할 때 한양대 가갖고 이거 1억 된다고 얘기했을 때 웃었어요. 지금 1억 된다 그러면 웃습니까? 40억이 되면 또 생각이 된다니까요. 현상 변경이 시도되는 게 중동하고 대만하고 한반도예요.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거든요. 남의 얘기 아닙니다. 전쟁으로 초토화되거나 반감기란 비트코인의 아주 독특한 특성인데 비트코인의 발행량이 계속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4년인데 블록 수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한 블록이 보통 10분이니까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보통 4년 주기라고 그냥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당 50개씩 쫙 발행이 되다가 그 다음에 4년 지나서 25개씩 발행이 되다가 그 다음에 또 4년 지나서 12.5개씩 발행되다가 또 4년 지나서 6.25개씩 그리고 이제 내년 5월 달에 3.125 뭐 이렇게 줄어들죠. 그걸 반감기라고 합니다. 발행량이 주는 거죠. 반으로 팍팍 줄어들죠. 반감기라는 게 좀 재밌는 현상이에요. 여태까지는 반감기가 비트코인한테 해로울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호재라고 보는데 외부인들은 그렇게 보이나 봐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라는 시스템에서 채굴자들이 하는 역할은 비트코인을 보안하는 보안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공격을 막아내는. 그러면 채굴자들은 새로 나오는 코인을 위해서 자기의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건데 이 보상이 반으로 줄어드니까 채굴자들이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떠나잖아요. 그럼 보안이 약해지잖아요. 그럼 보안이 약해졌다는 소문이 나면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채굴자들이 또 떠나고 그럼 또 가격이 떨어지고 그래서 반감기가 오기 전마다 죽음의 소용돌이에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그 말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또 이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코인이 반으로 줄어들지만 코인 가격이 2배로 늘어나면 되잖아요. 코인이 반으로 줄어들지만 코인 가격이 2배로 늘어나면 채굴자들은 그냥 이익이 똑같은 거죠. 보호하는 문제가 없고 이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우리는 주장을 했는데 사람들은 제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경향이 있으니까 전자가 이제 주류 미디어를 장식합니다. 비트코인 반감돼서 비트코인 이제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데 안 망하거든요. 안 망하니까 폭등해버려요. 그게 매번 반복했습니다. 예외 없이. 반감기가 끝나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안에 2배, 3배 오르는 게 아니라 몇십 배씩 올랐죠. 그러나 이게 지구 자전처럼 여태까지 해가 동쪽에 떴으니까 내일도 해가 동쪽에 쓸 거라고 우리는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지만 이번 반감기에 똑같은 패턴을 볼 거다라고 추론하는 건 좀 멍청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현실이 되겠죠. 그런데 약간 패턴은 바뀔 거라고 봐요. 약간이 아니라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상승폭은 많이 완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질량이 커졌으니까. 그 다음에 반감기 이후에 폭등을 했었는데 반감기 이후를 전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선방향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원래 투자의 세계에서 확정된 미래는 바로 현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주식이 1년 후에 2배가 될 거야 그러면 그게 바로 지금 반영돼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선방형 되는. 근데 이제 시기를 보기에는 이제 알트들은 짧은 시간에 질량이 작으니까 뭐 100배도 오를 수 있죠. 비트코인이 이제 그 단계는 넘어갔는데 시간의 문제예요. 시간을 한 10년 잡으면 수십 배 오르죠. 당장 비트코인이 뭐 10배가 되고 이러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시간을 10년 잡으면 100배쯤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2020년도에도 결국은 질량이 컸어요. 근데 저점이 얼마였냐면 코로나 떠시고 나서 막 주식 폭락할 때 비트코인이 800에서 900만 원 하다가 300만 원대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2021년도 고점이 얼마 안 갔지만 8천만 원 찍었잖아요. 원래 그래요. 20배잖아요. 원래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점 대비 고점까지 한 20, 30배 올라버려요. 기회는 끝났죠. 기회는 끝나고 이제 손실 구간이죠. 지금부터는 이제 비트코인을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고통이 심화되죠. 지금 뭐 비트코인 선택했다고 해서 큰 이익은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앞 사람들이 다 봤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비트코인을 외면하면 이제 인생에서 계속 쓴물을 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스마트폰이라는 게 쫙 올라갔거든요. 초기에 뭔가 스마트폰 관련한 사업을 한다면 큰 돈을 벌었겠지만 이미 많이 올랐다면 스마트폰을 외면하면 본인이 손해보지 않겠어요? 삶에서? 이미 그런 구간에 들어오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안타깝죠. 제가 10년 전부터 계속 이건 엄청난 기회이기 때문에 잡아라. 사람들은 공부하기 싫어하더라고요. 일단은 돈 얘기를 해야지 관심을 가지니까 얘기를 했는데 뭐 제 주변에 부자가 몇 명 됐겠어요? 거의 안 됐어요. 비트코인을 자꾸 이렇게 돈의 문제로 보시면 안 돼요. 비트코인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승부를 내야 돼요, 지금은. 비트코인이 말이 안 되든지 내가 잘못 알고 있든지. 사실 말이 안 되는 현상이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안 없어지잖아요. 비트코인이 잘못된지 내가 잘못된 거예요. 세계관을 바꾸든지 아니면 비트코인을 외면하고 살아야 되는데 안타까운 거죠.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은 그냥 어정쩡한 상태로 있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뭐 가능한 거 아니야? 그러나 나는 관심 없어. 이게 천연덕스럽게 할 수 있는 얘기라니까요. 근데 그게 이렇게 들려요, 저는. 뭐 테슬라도 가능하지만 난 전기차랑 무관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뭐 인터넷이 가능한데 나는 인터넷과 무관하게 살 거라고 1995년도에 얘기하는 거죠. 가능하지 않잖아요. 결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비트코인이 맞았다면 여러분이 여태까지 틀렸던 거죠. 그걸 인정해야 돼요. 지금 눈물 흘리면서 와, 내가 단지 호기심이 없고 공부하기 싫어한다는 걸로 내가 지금 수십억을 날렸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돈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돈 하면 돈도 놓치고 알트에 빠져가지고 패가망신합니다. 왜냐하면 다 돈에 꽂혀 있어서 그래요. 오히려 돈에 꽂히면 돈을 못 버는데 본질, 철학, 제도, 국제질서가 왜 이걸 허용할까?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면 돈은 따라와요. 비트코인이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세계 최초로 디지털 세계에서 가치물을 빛의 속도로 이동시키는 놀라운 전송수단이죠. 비트코인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놀랍게 여겨야 될 건 뭐냐면 인류 역사 처음으로 변경될 수 없는 장부를 만들어서 무엇에 대한 보증이 아니라 가치물 그 자체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보냈다라는 거를 다시 내가 마음이 바뀌어서 취소할 수도 없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가치물의 전송수단 이 정도로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화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된 현상이라서 비트코인이 화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의 질문의 의도에 따라서 대답을 달리해야 되는데요. 결국은 화폐라고 봐야죠. 화폐라는 게 원래 비트코인 이전에도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었고요. 전 세계 인류가 단일한 화폐를 쓴 적은 역사상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달러가 있지만 각 국가의 또 화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화폐는 국가만 발행한 거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옛날엔 아니었잖아요. 옛날에 조개 껍질을 화폐로도 쓰고 증거도 너무나 많고 실제로 특수한 경우에 사람들은 바로 화폐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교도소 안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담배 개비가 화폐가 되고 전쟁으로 초토화되거나 소말리아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이 파괴가 되고 약탈당해서 중앙은행의 장부는 이런 게 다 없어졌는데도 중앙은행이 그동안 발행했던 화폐가 계속 쓰이고 있거든요.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 옛날 화폐가.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화폐라는 것을 우리가 국가랑 꼭 연결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보다 더 상위의 개념인데 우리는 이제 말끔한 화폐를 좀 생각을 하죠. 가격이 변하지 않고 국가가 인정하고 은행도 받아주고 무역 결제 수단을 쓸 수 있고 이렇게 만약에 화폐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사람들의 행동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거나 사람들을 모을 수 있다면 그런 게 만약에 화폐라면 비트코인이 충분히 화폐죠. 특히 국가 엘리트들은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고요. 미국의 엘리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곧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없어지지 않고 자꾸 있으니까 이제 이게 뭔지 공부를 하면 할수록 국가 엘리트들 입장에서는 이제 싫어하게 되죠. 왜냐하면 국가 엘리트들에게 도전하고 있거든요. 엘리트들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권한인데 단지 화폐만이 아니라 화폐를 다루는 그것도 엘리트들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비트코인이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안 좋아하죠. 그래서 그게 지난 15년 동안 일어났던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안 좋아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공포감을 가져야 되죠. 이거 우리가 못 막는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못 막는구나 하면 이제 국가 엘리트로서는 공포감을 갖게 됩니다. 그 공포감을 가진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반대, 그러면 이제 같이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전환하겠죠. 어떻게 쓰지는 이미 다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작년에 침공했을 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폴란드로 국경을 넘었거든요. 그럴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몸에 담고 갈 수 있는 가치물밖에 없죠. 금이나 종이 달러.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난민촌 이런 데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갖고 있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은 전자적 코드고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기부를 받았고요. 친척들로부터 받을 수 있죠. 전쟁이나 이런 게 나오면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하면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 다 동결되잖아요. 세계 어디서나 거래소가 있고 거래소가 없더라도 P2P로 거래되거든요. 할 수 있어요. 이번에도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에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로다가 자금을 모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계속 뉴스에 나와서 좀 제가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엘리트 얘기했지만 엘리트들은 비트코인 좋게 보지 않는데 가뜩이나 이게 뭐 비트코인 속성은 중립적인데 나쁜 사람이 나쁘게 쓸 수 있고 좋은 사람이 좋게 쓸 수 있어요. 인터넷하고 똑같거든요. 인터넷도 뭐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 가장 중요하지만 처음에 인터넷은 뭐 포르노라든가 도박이라든가 이런 플랫폼이었거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속성이 무엇이길래 하마스가 그걸로 돈을 모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셔야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쓸모를 2023년에 지금 와서 물어보는 거는 그 자체가 본인이 공부가 너무 뒤처졌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는 시골이죠. 한국은 굉장히 보호받고 있는 시골입니다. 지적으로. 왜냐하면 우리한테 첨예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전 세계는 이런 한국적인 상황이 보편적인 게 아니라 국가가 막 인플레이션을 엄청나게 유발하는 뭐 베네수엘라라든가 수단 같은 나라가 더 보편적인 거예요. 그런 데서는 뭔가 그걸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걸로 이미 증명이 됐어요. 비트코인. 한국 사람들의 기억이 완전히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야말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곳입니다. 현상 변경이 시도되는 게 중동하고 대만하고 한반도예요. 지금 지정학적으로 현상 변경 시기고. 남의 얘기 아닙니다. 지난 2020년 유동성 장세라고 부르는 그 고점이 2021년까지 이어졌을 때 8천만 원을 찍었다가 2,50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회복이 돼서 지금 5천만 원 아직 안 넘고 있지만 회복되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은 이 정도고요. 다른 코인들이 이제 거의 90% 날아가고 뭐 이러죠. 알트코인이라고 하는데 다른 것들을 보면서 그걸 비트코인이라고 얘기하고 말하는 사람도 비트코인이 아닌 줄 알면서 얘기하고 듣는 사람도 비트코인이 아닌지 알면서 들어요. 그러나 그게 비트코인으로 통칭되는 거죠. 비트코인이 실제로 그렇게 심각하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절반 정도는 고점 대비 날아가니까 조심해야죠. 비트코인은 이더리움하고 비교하는 게 좋은데 이더리움 리더십이 있잖아요. 리더십이 있다는 게 좋은 점도 있어요. 비트코인이 리더십이 분명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드포크를 하면서 용량을 늘릴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논쟁을 내분이라고 하는데 한 2년 반을 심각하게 싸웠습니다. 비트코인 세계에서는 리더가 없으니까. 그게 2014년부터 2017년까지예요. 그게 암흑기였는데 그때 이제 상승기를 만들었던 게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아주 젊고 똑똑한 리더가 있죠. 생태계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선량한 리더라고 봐야 됩니다. 뭐 사기꾼은 아니니까요. 그런 젊은 친구가 이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이더리움은 계속 모습을 바꿔왔어요. 지금까지. 모습을 바꾸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비트코인의 장점을 사람들이 이제 눈을 뜨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아예 리더십이 없으니까 이 모습 그대로겠구나. 바뀌더라도 크게 안 바뀌겠구나. 근데 이더리움은 바뀌겠네. 이더리움도 좋대지만 비트코인이 더 좋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다른 알트는 이더리움처럼 실력 있고 선량한 리더십이 아니라 탐욕이 그득그득한 리더십일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막 던져버리고. 사실 비탈릭 부테린도 자기 거 팔거든요. 최근에도 팔았어요. 그거 좀 이제 퀘션이 있는 거죠. 이더리움도 비탈릭이 혼자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영향력이 있어요. 영향력. 지적인 영향력인데 그런 식으로 이런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변경한다 하면 이제 쭉 따라오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트코인 거의 안 합니다. 거래소에서 하는 거는 주로 다른 코인이에요. 되게 독특한 통계가 나오는데 전 세계 비트코인 보유량이라든가 이런 거래량에서 우리는 순위 밖이에요. 아예 보지도 않아요. 근데 알트코인 전체 시장 뭐 업비트나 뭐 대단하거든요. 규모가. 그러니까 다른 코인들을 많이 하죠. 그 도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로 이 비트코인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인문학적으로 공부하고 깊이 깨달으면 그렇게 안 하죠. 샀다 팔았다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바꿀 세상에 관심이 있죠. 오래 보유하죠. 팔 이유는 사람들마다 사정이 있으니까 팔 수 있죠. 비트코인은 영어 표현의 게임 체인저라고 하거든요. 비트코인은 게임 체인저예요. 심각한 사태입니다. 설득력이 제가 말하면 없겠지만 세계 최대의 자산 투자사가 블랙록이거든요. 블랙록의 CEO가 레리 핑크 회장이 최근에 계속 발언하잖아요. 당신이 지구 어디에 있든지 당신을 그 국가의 부당한 환율 정책이나 이자율 정책과 무관하게 만들어주는 비트코인은 인터내셔널 어셋이다. 이거를 오태민이 얘기했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보다 훨씬 돈이 많고 훨씬 브레인들을 많이 갖고 있는 그리고 블랙록의 CEO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면 뭐 몇천억 단위가 아닐 거예요. 몇 조 단위일 거예요. 그런 분이 그렇게 말할 때는 귀담아 들어야 되죠.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팩트고. 이 이야기를 듣는 분이 본인이 블랙록의 레리 핑크보다 더 공부를 많이 했거나 돈이 많으면 나는 의견이 달라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제는 생각을 좀 바꿔야죠. 내가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결론이 저 사람하고 다르게 나더라도 내가 공부 안 하고 떠들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지금 사실 비트코인이 가장 매력적인 건 내부자 정보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비트코인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던 이유가 주식은 내부자 정보와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뭐 우리가 진짜 10년을 바라보고 유망한 기업이 될 것 같은데 투자하는 건 좀 다른 게임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은 내부자들은 먼저 알잖아요. 정보를. 근데 비트코인은 그런 게 없거든요. 내가 공부한 만큼 내가 나하고 승부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근데 비트코인이 스포일 됐어요. 내부자 정보가 있습니다. 지금 SEC 위원들, 미국의 증권거래감독위원회가 바로 내부자들이에요. 그들이 비트코인 가격을 흔들어요. ETF라 그래가지고 비트코인 ETF를 승인해 줄 것 같은 뉘앙스가 나오면 가격이 막 뛰면 거절, 폭락하고 그걸 주기적으로 합니다. 주기적으로 몇 달에 한 번씩. 저 엄청 싫어하거든요. SEC를. 그냥 딱 자기네들은 앞으로 비트코인 ETF 신청하지 마. 안 해줄 거야. 이렇게 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벌써 2014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해줄 듯 안 해주고 해줄 듯 안 해주고 이래요. 그러면 SEC가 뭐 7명인가 8명인가 9명인가 모르겠지만 그런 몇 명 안 되는 위원들이 결정하는데 그 위원들하고 뭔가 친한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미리 사거나 미리 팔아버릴 수 있잖아요. 하여튼 지금 SEC라는 내부자가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SEC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면 엄청나게 폭등할 거다. 근데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죠. SEC의 그 위원들은 알겠죠. 이번에 승인할 건지 안 할 건지. 원래 그래요. 10년 동안 이랬어요. 10년 동안 이렇게 기대감을 모으다가 폭락하고 기대감을 모으다가 폭락하는데 이번에 좀 다른 건 이제 법원에서 판결도 SEC가 졌고요. 때가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 이제 민주당 최대 후원자인 블랙락이 SEC에다가 승인 신청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중요한 거는 정치적으로 결정하잖아요. 관료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옛날에 저는 ETF를 한 10%도 가능성을 보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반반 봅니다. 언젠가는 하겠지만 지금이냐라는 거는 퀘션이 좀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지식사에서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저는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제일 먼저 튤립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튤립 사건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비트코인을 깨달으면서 생각해 본 게 튤립도 의심이 되더라고요. 이거 가짜 아니야? 그래서 봤더니 역시 가짜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튤립 사건은 없습니다. 마차 몇 대 값으로 해가지고 막 네덜란드가 막 자살하고 막 사람들이 막 망하고 막 이런 얘기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튤립 얘기할 때. 그 내용을 쓴 사람은 튤립 사건부터 200년이 지난 시기에 네덜란드에 한 번도 안 가본 스코틀랜드 문인이 있었어요. 그걸 다 인용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최근에 한 30-40년 전부터 독립된 학자들이 튤립 사건을 연구했어요. 일단 역사학자가 골드가라는 역사학자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네덜란드 법원에 튤립 때문에 파산 신청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기록을 많이 남겼거든요. 최고가가 뭐 마차 몇 대 값으로 팔린 적은 있는데 그거는 거래하는 화해업자 선물 거래하는 사람들의 국한된 이야기였던 거예요. 우리가 튤립으로 손해를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땅 투기를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골드가라는 역사학자의 발견이고 독립적으로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그 현상을 이제 추적해서 봤더니 그냥 자연스러운 수요 공급 현상이었던 거예요. 터키에서 온 튤립이 서유럽에서 재배가 잘 안 되니까 가격이 비싼 사치품이었죠. 근데 가격이 오르면 원래 경제학에서 가격이 오르면 그게 신호가 돼서 인재들과 자원이 모입니다. 그래서 인재들과 자원이 모여가지고 그걸 대량으로 생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폭락한 거예요. 그렇게 심각한 붐앤버스트가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도약을 해야 돼요. 이게 쉽진 않은데 튤립 사건이 그러면 역사적으로 허구라 그래가지고 과장이거나 허구라 그래가지고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막 홀리고 뭐 사회가 막 거품에 막 들떴다가 붕괴하고 이런 일이 없냐?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미시시피 주식회사하고 남해회사 사건이에요. 네덜란드 튤립버블 사건 이후로 한 200년 지나서 일어났는데 사람들은 두 개를 헷갈려 해요. 이건 시차가 200년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 책에서 강조하지만 이거는 시간만 다른 게 아니라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미시시피 주식회사 프랑스 혁명의 원인이거든요. 간접적인. 프랑스 사회를 완전히 패닉의 도가니로 넣었던 미시시피 주식회사 사건이나 영국의 남해회사 사건은 뭐 좀 다르게 전개됐지만 두 사건은 거품이 붕괴되는 사건은 맞는데 이건 회계부정 사건이에요. 기본적으로 주식회사 아까 말했지만 내부자들이 쉬쉬쉬하면서 없는 것들을 뻥튀기 하고 없는 것들을 비전으로 만들어서 마케팅하고 그 당시의 기술로는 실현 가능하지 않은 것을 부풀려가지고 사람들을 투자를 끌어들이고 기대를 했다가 터진 거거든요. 근데 튤립이라는 거는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부자 정보가 따로 없는 거예요. 물건이니까. 어떤 회사의 장부가 아니잖아요. 양태가 다르다. 그럼 여기서 생각을 도약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제 생각을 동의 안 할 텐데 이게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비트코인이 증명했죠. 만약에 튤립이 썩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죠. 튤립이 썩지 않아서 그 가격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튤립은 화폐가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사실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튤립과 똑같다고 얘기하지만 제대로 알고 보면 튤립하고 똑같습니다. 말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책에서 그걸 심혈을 기울여서 이 내용을 썼는데 그러려면 일단 먼저 튤립 사건이라는 자체가 조작 허위다라는 걸 인지해야 되고요. 그런 일은 없었다. 있더라도 그건 아주 소수 한 30명이 가격을 뻥튀겼다가 좀 손해보고 이랬던 거지 뭐 네덜란드가 뭐 이런 게 아니다. 역사 근거가 없다. 합리적이지도 않고 회계 부정 사건하고는 다르다. 튤립은. 그런데 튤립이 썩어서 문제지 만약에 튤립
튤립 같은 그 무엇이 그런 가격을 가지면 그게 가치가 있어서 우리는 갖는다고 생각하지만 가치랑 무관하게 그 가격을 갖고 그것이 대량 생산되지 않는다면 그건 비트코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화폐 현상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론을 갖고 최근에 모비 프로젝트라는 걸 통해 실험으로 증명을 했어요. 우리는 용도에 관심을 갖잖아요. 튤립은 그래도 볼 수는 있지만 비트코인 용도는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용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화폐 현상은 매몰원가가 중요해요. 사람들이 그거를 얻기 위해서 돈을 투입했으면 그게 그 가격을 유지합니다. 비트코인은 새로운 자산이잖아요. 아직 금융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적응하기 전에 대중들이 깨달아 버린 거죠. 일부가. 그래서 그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런 낙관을 계속 확산해 나가니까 침체 기간이 있지만 이게 주류들이 인정을 하고 빨리빨리 수용을 했으면 굉장히 완만한 곡선을 그릴 수 있었어요. 근데 막 저주를 하잖아요. 저주를 하니까 이제 이게 억제되어 있다가 올라가면 이제 그 저주가 다 틀렸다라는 걸 알면서 이제 자각을 하면서 팍 튀어오르는 거거든요. 이게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이제 학문에서 주류들이 지식인들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김이 쭉쭉 빠지면서 억누르지도 않고 이제 그 압력솥에 압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생활화도 되고 기업들도 이제 회계장부에 올리고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마치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이미 지금 아직 뛰기 전에 4천만 원이면 심각한 거잖아요, 이게. 근데 어떻게 알고 계세요? 비트코인 끝났어. 무시해도 돼. 이렇게 또 사람들이 알아요. 사람들 바보로 만드는 거죠. 계속 그런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이 40만 원이면 그게 싼 겁니까? 비트코인 40만 원일 때도 돌아가면 엄청 비싼 거였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비트코인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이게 쓰레기고 튤립인데 왜 40만 원이야 이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40만 원에서 지금 4천만 원을 상상하는 게 가능했겠어요? 40억이 되면 또 생각이 된다니까요. 제가 50만 원 할 때 한양대 가갖고 이거 1억 된다고 얘기했을 때 웃었어요. 지금 1억 된다 그러면 웃습니까?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사람들은요, 본인들이 착각을 해요. 자신의 삶을 자기의 정신이 이끈다고 착각을 해요. 비트코인을 통해서 제가 확실히 알았어요. 사람들은요, 대부분은 삶이 정신을 만들지 정신이 삶을 이끌지 못합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우리가 4천, 3천을 침체로 보고 있으니까 1억이 생각이 나는 거죠. 비트코인 50만 원 할 때 상상이 안 되는데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건 왜냐하면 삶이 그렇지 않으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은 정신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이거를 공부를 하면 상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트코인이 몇십만 원일 때 이미 몇 억을 본 거예요. 가능하다. 100만 개에서 110만 개. 사토시 나카모토 천자 채굴 했다. 코인이 움직여요, 지금도. 매매하는 거죠. 움직였다 그러면 막 폭락을 하죠. 매물이 쏟아지고. 왜 자기를 밝히지 않았지? 이렇게 엄청난 발명을 하고 영화로 만들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드라마틱합니다. 자녀들이 갑자기 컴퓨터를 딱 키면 어느 날 암호키가 딱 와 있는 거죠. 그걸 넣어보면 50개의 비트코인이 있는 거예요. 저는 5년 전부터 사토시 나카모토는 다 주장해왔죠. 일본인이란 증거는 없어요. 표면적으로는 비트코인이 2008년도 10월 달에 논문이 하나 나왔어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필명으로. 이걸 일본 이름이라고 주장하면 이제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불러야 되는데 본인이 영어로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썼고 일본 이름이라기보다는 이거는 필명이죠. 일본인이란 증거는 없어요. 다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했고요. 그가 누구냐가 이제 지금 퀘션으로 남아있는 건데 어쨌든 2008년도 그럼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월가의 금융위기가 이제 본격화된 해고요. 첫 번째 블록은 그 다음 해가 바뀌어서 2009년도 1월에 만들어지는데요. 첫 번째 블록에 새겨놨어요. 비트코인은 하나의 등기소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뭔가를 새기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죠, 이론적으로. 거기다가 첫 번째 블록에 뭘 새겨놨냐 하면 영국 신문에 헤드라인을 새겨놨는데 영국 재무부가 은행들을 엄청나게 돈을 뿌려서 살려준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철학부터가 벌써 드러냈죠, 창시자가. 기존의 은행이 돈 가지고 대중들을 기만하고 사기치는 것에 대한 대항마로서 발명했다. 이게까지가 이제 표면적으로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제 여기서 더 알려면, 탄생병에 더 알려면 이제 추론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저는 5년 전부터 사토시 나카모토는 할핀이다 주장해왔죠. 설득력이 있는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할핀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셔야 되는데 할핀이는 뭐 성공적인 벤처 사업가 겸 개발자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할핀이는 인터넷 초기에 그 디지털 머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그거를 히피스러운 사람들만 보는 잡지가 있어요. 익스트로피라고. 소개했죠. 이거를 디지털 머니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게 이제 1994년, 5년, 6년이에요. 거의 일반인들은 www를 처음 접하고 이메일을 이제 자기 만들 때 이미 그들은 그런 고민한 거죠. 인터넷에서 우리가 거래를 하면 정부가 다 들여다본다. 그러니까 정부가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런 화폐가 필요하다라는 논의를 이제 막 합니다. 그 익스트로피안들 사이에서. 그래서 이제 디지털 머니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데 하나 일조를 했고요. 이 흐름과는 다르게 이제 또 학문적으로 암호 체계를 가지고 가치 전달 수단을 연구하는
그런 시도들은 계속 있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갈래에서 시도되다가 이제 수렴이 쭉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비트코인의 주요 원리들, POW라든가 뭐 이런 원리들이 이제 재창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완성품을 못 만들죠. 그리고 나서 4년 동안 아무런 진척이 없다가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할피니한테 이제 논문을 보내줍니다. 할피니 정도 되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내 아이디어가 좋아요라고 많이 논문을 보내주는데 다 읽지 않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대다수 그냥 누군가 했던 거,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 이런 아이디어들이 많을 거거든요. 근데 할피니가 그거를 본인이 딱 알아보고 그 사토시 나카모토를 이 업계에서 이거 주목할 만한 주장이야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래서 할피니는 공식적으로 사토시 나카모토를 등단시킨 사람이고 익명이니까 이 업계에서 유명한 사람이니까 할피니가 무명의 사토시 나카모토를 등단시킨 사람이고 또 하나는 이제 최초로 사토시 나카모토로부터 비트코인을 전송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최초로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닌 사람이 한번 채굴을 해봤다라는 게 공식화된 사람이고 그리고 결정적인 업그레이드를 사토시 나카모토와 같이 한 적이 있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사토시 나카모토가 할핀이다라고 이제 주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 중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바는 뭐냐면 할핀이가 죽었거든요. 이미 고인이에요. 2014년도에 류게릭병으로 사망하십니다. 근데 이게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니라 예견됐던 죽음이죠. 그래서 2009년도 9월인가에 자기가 류게릭병, 불치병에 걸렸다는 걸 인지를 해요. 2009년도 9월이 왜 중요하냐면 2009년도 1월이 최초의 블록체인 채굴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이게 평생의 꿈이었다면 그거를 세상에 보여주고 나서 바로 그 해에 자기가 불치병에 걸린 걸 알죠. 비극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창시자가 이미 고인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기적이잖아요. 자기 비트코인을 지키기 위해서. 고인이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거기에 딱 맞는 사람이 바로 할핀이고 고인이기를 바라는 이유가 있죠. 그건 이제 또 다른 질문에서 이제 나올 텐데 고인이길 바라는 마음에 딱 부합하는 그런 캐릭터에다가 또 유망하니까 할핀이라고 간주하고 믿는 거가 있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처음에 나오고 나서 2009년도에 비트코인은 채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채굴이라는 게 신규 코인을 받는 행위인데 10분에 그 당시에는 50개씩 나왔거든요. 그거를 거의 1년 동안 혼자 했으니까 100만 개에서 110만 개 혹은 그 이상으로 간주하기도 하는데요. 사토시 나카모토 창시자가 혼자 채굴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110만 개면 지금 총 발행량이 한 5% 정도 되거든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살아있으면 국가가 그걸 뺏을 수도 있고 국가가 세금으로 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꺼번에 매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금 내야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좀 깝깝한 거죠. 매물이 쏟아지니까. 그래서 사토시의 코인이 움직여요, 지금도. 그래서 움직였다 그러면 막 폭락을 하죠. 비트코인은 은행 계좌랑 달리 우리는 남의 은행 계좌를 알고는 있죠. 돈을 보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남의 은행 계좌는 못 들여다보잖아요. 영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사기관이. 근데 비트코인은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계좌라는 게 특정이 안 될 뿐이지 어떤 계좌를 우리가 보면 과거와 다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자체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장부거든요. 그래서 다 볼 수 있는데 사토시 걸로 추정되는 그 초기 지갑이 움직여요, 지금도. 그러면 이제 가격이 폭락하죠. 많은 양이 움직여서 폭락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사토시 토큰이라고 부르지 않고 파토시 토큰이라고 부릅니다. 어원은 이런 것 같아요. 에스파냐가 볼리비아에서 발견한 은광이 이름이 파토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어요. 그런 개념이기도 하고 사토시하고 운도 맞는데 딱 사토시 거인지라고 가능성은 있지만 딱 특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초창기에 사토시 말고도 채굴을 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익명의 사람들이. 그들 중에 하나일 수 있으니까 그냥 그걸 사토시 토큰이라고 딱 확정하지 않고 파토시 토큰이라고 부릅니다. 파토시 토큰이 움직이는데 파토시 토큰이 움직이면 시장이 큰 영향을 받아요. 반드시 떨어집니다. 한 번도 저는 예외를 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제가 엄밀하게 데이터를 돌려본 건 아닌데 파토시 토큰이 움직였다 그러면은 한 일주일 동안 반드시 안에 가격이 떨어집니다. 뭐 3% 정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한 1년에 한 두어 번 움직이는 것 같아요. 매매하는 거죠. 움직이는 이유는 매매하려고 움직이는 겁니다. 사토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량을 볼리비아 은광처럼 엄청난 매장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움직이지 않고. 2019년에서 2011년까지 그 엄청난 양들의 비트코인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50개씩 딱딱딱 들어갔어요. 예쁘게. 비트코인 이렇게 딱 땡그랑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어떤 덩어리는 100개 덩어리도 있는 거고 어떤 덩어리는 0.0001개 덩어리도 있는 거예요. 50개 덩어리가 딱딱 따박따박 있는데 그게 이제 그중에 일부가 움직이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사토시가 돌아왔다 뭐 이렇게. 이 세계에 있는 전문가들이 사토시계 왜 아닌지를 이제 설득력 있게 쭉 얘기해요. 이건 사토시계 아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또 좀 진정이 되고. 추가로 연속적으로 움직이진 않으니까. 근데 또 잊을만하면 움직여요. 이것도 틱통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발본색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점점 커질수록 이 문제도 커지죠.
비트코인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이 문제도 커져요. 초기의 그 불확정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비트코인 작을 때야 뭐 그 자체의 의미도 작으니까. 근데 비트코인 커질수록 110만 개의 가치가 얼마겠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할핀이한테는 가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비트코인은 학문적으로 어마어마한 발명이거든요. 족보가 있는 발명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할핀이는 천사가 아닐 테니까 사토시는 왜 자기를 밝히지 않았지? 이렇게 엄청난 발명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로 천사라면 왜 다 소각하지 않았지? 우리 암호화폐에는 소각이라는 멋진 제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각이라는 게 불태운다는 뜻이잖아요. 지갑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오태민 1111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거의 비밀키는 아무도 못 찾아요. 왜냐하면 비밀키 체계라는 게 뭐냐면 비밀키를 만들고 그거를 암호 함수를 넣어가지고 해시 함수라고 하는데 무작위 값이 나오는 게 이제 공개 주소거든요. 그래서 공개 주소가 어떤 의미도 없어요. 공개 주소 앞에다가 어떤 단어를 만들려면 어마어마하게 무작위를 시도해야 돼요. 그래서 한 2억의 단어를 만들 수는 있어요. 굉장한 비용이 비싸요. 근데 이거를 쭉 의미 있게 만들면 못 찾는다는 뜻이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복원이 안 되는 거죠. 아무도 암호키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보내면 돼요. 이걸 소각이라고 하거든요. 소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자기 거를. 천사라면 소각을 했을 텐데 소각도 안 했고 만약에 평범한 사람이라면 내가 발명했어라고 이제 엄청 잘난 체를 할 텐데 그것도 안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지? 완전히 사심이 없지도 않고 사심에 찌들린 사람도 아닌 어떤 프로파일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봐야 되겠죠. 본인이 죽는다면 이해가 되죠. 본인이 죽는데 자기가 발명했다는 걸 알리면 본인은 영예를 얻겠지만 이름을 영원히 남기겠지만 자기 가족은 뭐가 되죠? 자기 가족은 정부한테 시달리고 나쁜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그죠? 근데 자기가 영예를 얻는 대신에 소각을 해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가족한테 아무것도 안 남기고 죽는 가장이 돼버리잖아요. 강연이야 할핀이가 다닐 수 있지만 할핀이가 죽으면 그 할핀이 가족이 강연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때 저는 가장으로서 고독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저도 가장이기 때문에 영예를 포기하는 대신에 돈을 선택한 거죠. 돈을 선택하고 어떤 방식으로 스마트 컨트랙이 충분히 가능하고 사토시 정도면 그 정도는 뭐 충분히 다루니까 비정기적으로 보이게끔 조금씩 자기 가족한테 지금도 암호키를 전달할 수가 있겠죠. 자녀들이 갑자기 컴퓨터를 딱 키면 어느 날 암호키가 딱 와 있는 거죠. 그걸 넣어보면 50개의 비트코인이 있는 거죠. 정해진 날짜도 아니고 무작위로 이렇게 뭔가 만들 수가 있죠. 비트코인이 워낙에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의 창시자 관련한 이야기는 영화로 만들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드라마틱합니다. 할핀이가 아니더라도 드라마죠. 비트코인의 최대 장점이고 매력이고 가장 큰 단점이기도 합니다. 탈중앙화요. 비트코인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확산한 중요한 개념이지만 원래 탈중앙화라는 개념은 서구 정치 철학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면면이 이어져 오는 개념입니다.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와닿는 탈중앙화 개념을 말씀드리면 반제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반제제왕이라는 영화의 모티브가 절대 반지를 용암에 넣어서 없애는 긴 여정이잖아요. 근데 그 프롤로그를 보면 그 전쟁이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선한 사람이 그 전쟁을 이기고 그 반지를 획득을 했죠. 그래서 자기 손가락에 낍니다. 그러면 이제 투명인간이 되잖아요. 선한 사람이 권력을 얻었으니까 세상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선한 사람이 권력을 얻어서 본인이 파괴가 되죠. 본인이 타락을 합니다. 그게 이제 반제제왕의 프롤로그거든요. 그 반제제왕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소크라테스에서 나옵니다. 소크라테스가 제자들하고 대화하면서 기게스 반지 이야기를 해요. 그 옛날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황상 우주인인데 번개가 치고 이렇게 해서 목동이 기게스라는 지역의 목동이 딱 가봤더니 번개가 때린 곳에 흉측한 사람이 나체로 누워 있는데 죽은 거죠. 근데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있어서 그 반지를 자기가 손에 꼈는데 자기가 끼면 투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게스라는 목동이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왕국의 왕비를 겁탈하고 왕비와 함께 왕을 제거하죠. 이런 이야기가 원래 있었나 봐요. 그걸 소크라테스가 지어낸 건 아니고 이 이야기를 이제 제자들하고 나누면서 야 너희들이 이런 투명인간이 될 수 있는 이런 절대 반지를 얻으면 너희들은 이것을 선용할 거냐 악용할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다 제자들이 선한 제자들이었겠지만 나쁜 짓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선용할 게 별 생각이 안 나죠. 그게 소크라테스가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제도다. 뭐 이런 말끔한 내용을 정리하진 않았지만 그런 게 서구 철학에 쭉 이어오죠. 그래서 1215년 그럼 뭐가 생각나시나요? 마그나카르타라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거든요. 영국의 존왕이 폭정을 하니까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나서 원래 보통의 반란은 가문을 걸고 만약에 반란을 했다 실패하면 뭐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 다 노예가 되거나 죽잖아요. 죽기 살기를 해서
권력을 잡았는데 이 귀족들이 놀랍게도 이 존왕을 죽이지 않고 사인을 시켜요. 너의 권력은 여기까지야 라는 사인을 시켜서 이것이 그 근대 헌법의 모태가 되거든요. 역사라는 게 이렇게 선형적으로 쭉 발전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다시 회귀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하여튼 정신적 고향이 그거예요. 마그나카르타 대헌장이라고 하죠. 이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의 귀족들의 생각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의 원인은 존왕이 아니야. 문제의 원인은 중앙으로 쏠려 있는 권력이야. 그래서 이 중앙으로 쏠려 있는 권력을 탈중앙화해야 돼라는 거죠. 그게 이제 소크라테스의 기게스의 반제 제왕의 내용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서구에서 잘하고 이렇게 공부한 친구들한테는 그게 몸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자연스러우니까 탈중앙화라는 게 인터넷에서도 한참 논의가 됐습니다. 한 20년 전에. 인터넷도 탈중앙화의 어떤 기대를 갖고 나왔는데 인터넷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구글, 메타 뭐 이렇게 다 독점해버리잖아요. 실망한 거죠. 그래서 인터넷은 탈중앙화를 기대했지만 KBS나 MBC가 옛날에 공중파 중앙화잖아요. 완전히 중앙화. 근데 이게 인터넷은 서로 쌍방향 소통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그 탈중앙화의 기대를 모았었는데 의외로 인간들의 행태가 그렇게 가지 않는 거죠. 어쨌건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들은 인터넷 초기에 관련했던 사람들이고요. 이들은 인터넷이 미완성품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인터넷이 완성되려면 소액 결제가 가능한 탈중앙화된 결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그걸 계속 시도하다가 결국 2008년도에 비트코인이 나온 거죠. 이게 탈중앙화라고 비트코인을 주장하는 사람들 주장을 하는데 그들조차도 탈중앙화된 삶을 살진 않거든요. 인간의 어떤 모순은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무엇을 지향하지만 실제로 존재는 좀 다릅니다. 현대인들은 자연을 부르짖지만 그 자연이 원시림은 아니에요. 잘 가꿔진 자연이죠. 쉽게 말하면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인공적 자연입니다. 인공적 자연을 놓고 자연이 좋아 이러는 거거든요. 실제로 밀림에 가고 실제로 그 중세 때 숲에 던져지면 못 살아남죠. 현대인은. 그거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탈중앙도 현대인들 마음속에 있는 어떤 지향이지만 실제로 본인들도 대기업에서 물건을 사고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죠. 왜냐하면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면 하자가 있더라도 소송을 하거나 항의할 수 있는 상대가 있지만 노점에서 사면 잘못 사면 항의를 못 하잖아요. 이런 게 다 머릿속에 있죠. 본능적으로. 탈중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국가를 부정하고 뭐 자기 지하에 벙커 만들어 놓고 생수 쌓아놓고 총기 다루고 뭐 이런 미국의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아주 삶과 철학이 일체해서 사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소수고 개념적인 탈중앙화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래소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는 원화하고 달러하고 거래해서 비트코인을 사야 되니까 필요했는데 본질은 거래소가 존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면 피해를 받냐라는 게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진짜로 사람들이 탈중앙화를 진짜로 생활한다면 거래소에 자기 자산을 두지 않겠죠. 거래만 하고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거래소에다가 자기 자산을 맡겨요. 그러다가 해킹을 당해서 날린 게 마운트 고스 사건이고요. 거래소 자체가 타락할 수 있죠. 그게 FTX 사건이죠. 그렇게 되면 피해가 확산되면 그거 자체를 보면서 우리가 균형 감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탈중앙화라는 게 비트코인의 지향점이긴 하지만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전부 탈중앙화를 관심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탈중앙화를 입에 달고 다니는 그런 젊은 친구들조차 굉장히 중앙화된 삶을 살고 있다. 모순이다 이건. 근데 둘 다 존재하는 모순이니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메타버스 시대에 결국은 들어간다는 걸 부정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처음에 인터넷이 나왔을 때 온라인에서 도대체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상거래를 하냐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냥 이메일이나 주고받고 게임이나 하는 거지 온라인에서 무슨 상거래를 해. 근데 아마존이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메타버스 시대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메타버스 시대가 돌아가려면 여기에 신원인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신원인증 기술이 오늘 그 얘기를 못했는데 블록체인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지향하는 게 같습니다. 신원인증. 내가 나라는 걸 메타버스 공간에서 증명하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메타버스가 신원을 인증하면 금융하고 무역이 메타버스랑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경제권이 메타버스 안에서 만들어져요. 금융, 무역, 디지털 복합망이죠. 여기서 누가 어떤 나라의 기업들이 주도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삶이 달라지겠죠. 이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회사 중에 어떤 회사가 전 세계에 사람들이 애착 인형과 가깝게 어딜 가나 따라다니고 늘 자기의 신체 일부처럼 들여다보고 내 신체는 안 들여다봐도 그건 늘 들여다보잖아요. 그걸 전 세계에 뿌리는 기업이 하나 있어요. 그 기업은 그거를 기계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메타버스 금융 복합망하고 연결되면 이게 이 자체가 신원인증이고 이 자체가 금융이고 이 자체가 보험회사고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눈을 못 뜨고 있는 거죠. 근데 애플은 알아요. 일로 간다는 걸 애플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애플은 그 자체가 신원인증이잖아요.
애플 기계를 왜 씁니까? 하나만 내가 인증하면 데이터가 내가 애플에 어떤 기계를 썼든지 데이터가 나를 따라다니는 느낌을 가져요. 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팀 쿡이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를 퇴출시키겠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앱스토어에서 퇴출시킬 거 이렇게 했잖아요. 삼성은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삼성, 구글은 APK라도 할 수 있거든요. 오픈 시스템, 프로토콜 시스템이거든요. 애플은 중앙화된 신원 인증이에요. 삼성과 구글은 탈중앙화된 신원 인증을 애플만큼 편리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임박한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이거.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